칠흑 같은 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양 남쪽 30리 주막의 등불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는 과거 시험을 코앞에 둔 선비 윤 씨였습니다. 그 주막 마루에 걸터 앉아 탁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을 내리 걸어온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내일 새벽엔 다시 길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논두렁엔 개구리 소리만 가득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산의 넷이 윤선비의 눈에 걸려들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발소리도 없이 뭔가를 들쳐매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영 수상하더란 겁니다. 자루였습니다. 커다란 자루. 그 자루 안에서는 버둥거림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꼭 시체라도 담은 듯 그저 늘어진 채로 흔들리기만 했지요. 윤선비는 직감했습니다. 보쌈꾼들이로구나 하고 한밤중에 과부를 데려다 호라비와 짝을 지어주는 그 보쌈 말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황급히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자루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붉은 비단이 번쩍이더니 작은 보따리 하나가 흙길 위에 덩그러니 놓였지요. 사내들은 눈치도 못 채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선비는 잠시 그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둔 젊은 선비였습니다. 출세가 그의 꿈이었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 밤이 그 미래를 흔들게 될 줄은 아직 몰랐지요. 보따리는 그냥 두면 될 일이었지요. 과거 시험이 코앞이고 남의 일에 끼어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그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한 겹씩 벗겨질 때 더 깊어지니까요. 일부 길 위에서 주운 붉은 보따리. 윤선비가 그 보따리를 집어든 건 딱히 대단한 의협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치하기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생김새도 묘했습니다. 보쌈을 당하는 과부라면 급하게 끌려가느라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리 없을 텐데 이 보따리는 제법 묵직했거든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등잔불 아래 보따리를 내려놓으니 주막 주인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나리, 그건 어디서 나셨소? 길에서 주웠습니다. 잠시 불 좀 빌리겠습니다. 주인 영감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윤선비가 매듭을 풀기 시작하자 그는 슬그머니 부엌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영감이 그 자리를 피한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땐 그냥 지나쳤지요. 보따리를 싼 비단을 한 겹 한 겹 펼치는 윤선비의 손이 세 번째 겹을 넘기자 멈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1000조각이었습니다. 여인의 치마처럼 보이는 그러나 영 낡고 삭아서 생활의 냄새가 배어있는 무명천이었지요. 그 다음엔 작은 기름종이 꾸러미가 나왔고 그 안엔 뭔가가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쇠붙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칼이었습니다. 소 잡을 때나 쓰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기름에 잘 닦인 채로 들어 있었지요. 칼자루엔 낡은 배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에는 검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늘해졌지요. 보따리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더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기엔 한 집의 구조도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담장 위치, 대문 방향, 마당, 행랑채, 그리고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방 하나. 그 방 위에는 붉은 먹으로 크게 X표가 쳐져 있었지요. 그 집이 어디인지 윤선비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최대감댁 구조도였습니다. 사흘 전에도 이 길을 지나면서 그 집 담장을 옆으로 끼고 걸어왔으니까요. 윤선비는 천천히 보따리를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보았던 장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쌈꾼들, 자루, 최대감댁 구조도, 그리고 피 묻은 칼. 이건 혼례를 위한 보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윤선비는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로 주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세게 때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발이 저절로 최대감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면서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이 고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3년 전에 백정 딸을 겁탈하고도 동면양으로 마무리했다는 소문, 2해 전에 과부 집을 빼앗고서도 관아의 손도 닿게 했다는 이야기. 모두 소문이라 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자루 안에 있는 사람이 최대감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보따리 안에 그 집 구조도와 칼이 들어있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다만 윤선비가 달리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나중에야 밝혀졌지요. 최대감댁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사랑채 쪽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지요. 잘 데려왔느냐? 이번엔 도망 못 가겠지? 지난번처럼. 예, 대감마님. 한 동네 소문난 과부입니다요. 조용한가? 자루 안에서 꼼짝을 안 터이다. 겁에 질린 게지요.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윤선비는 그 자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채 쪽에 불이 켜졌습니다. 2부 최대감이 고른 과부. 최대감은 올해 62이었습니다. 본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떴고 두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아이를 낳다 같이 갔지요. 첩도 셋이나 두었지만 그는 늘 새로운 것을 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대감에게 딸 가진 집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줄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이번 보쌈은 보름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장터에서 한 여인을 보고 눈독을 들였다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었지요.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옥분이라 했고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간 넘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돈으로 먼저 손을 써보려 했지만 옥분이 거절하자
그 다음엔 지주의 하인을 시켜 그 집을 압박했고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이 바로 의어보쌈이었습니다. 보쌈은 그 시절 조선법으로는 처벌이 애매했습니다. 과부를 다시 시집 보내는 행위로 보기도 했고 호라비와 과부를 이어주는 관습이라 봐서 눈 감아주는 관아도 있었지요. 최 대감처럼 관아에 줄이 있는 자라면 더욱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담장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선비의 눈에는 점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루를 들고 안채로 향하는 보쌈꾼들의 발걸음이 너무 거침없었습니다. 그 자루 안에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고요. 진짜 여인이라면 이미 자루 안에서 울거나 몸부림치거나 뭔가 소리라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루는 조용했습니다. 꼭 처음부터 그렇게 있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윤선비가 담장 틈 사이로 안채 쪽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최 대감이 허허 웃으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들여라. 자루가 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대감이 직접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촛불이 창호지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선비는 담장 위로 손을 짚었습니다. 이제 넘어야 할 것인가,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뭔가가 서로 부딪혔지요. 그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짧고 굵은 짐승이 숨 넘어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비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고 신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지요.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윤선비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창호지에는 아무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자루가 걷어 젖혀진 채로 방 한편에 뒹굴고 있었고 최 대감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 여인의 옷을 걸쳤지만 체구가 묵직한 사내 하나가 칼을 손에 쥔 채 허허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루 안에 들어있던 것은 3년 동안 이를 갈아온 사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만큼 깨물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그를 살렸지만 동시에 그를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방 안엔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내는 칼을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었지요. 복수를 이룬 손이 아직도 분을 사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도 무섭고 허망한 것인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 묻은 칼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날이 자신의 목을 향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빛이 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멈추시오. 칼끝이 이미 피부에 닿아 있었습니다. 얇은 선이 그어지며 붉은 핏방울 하나가 맺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여장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얼굴이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요. 울었거나 오래 긴장했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통성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그 칼 내려놓으시오.
사내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더 꼭 쥐며 말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우리 누이 일을 알기나 해? 방 안엔 피 냄새가 자욱했고 촛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윤선비는 천천히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놈은 죽었소. 자네까지 죽으면 저승간 누이는 누가 달래주겠소. 사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기 도포 자락으로 칼날을 닦았습니다. 오늘 밤 일은 나도 함께 본 것이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 댁의 잔칫불은 상여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선비와 그 사내의 기나긴 하룻밤이 시작되었지요. 3부 사내의 이름은 도리, 그리고 3년 전 이야기. 사내의 이름은 도리였습니다. 성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늘 도리라고만 불렀지요. 백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조선 땅에서 백정이라는 신부는 짐승을 잡아 생계를 잇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속했습니다. 양반은 물론이고 보통 상민들도 백정과 한 우물 쓰기를 꺼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도리에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곱게 피어난 아이였는데 얼굴이 환하고 심성이 고와서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 아이는 백정 자식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던 아이였지요. 그게 매화에겐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3년 전 매화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최 대감의 하인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하인이 내세운 이유는 매화 아버지가 도살한 고기가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금을 물어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딸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였지요. 워낙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매화도 주변 사람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야 최 대감댁 담장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상태가 너무나 처참했지요. 도리는 달려가 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매화는 오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매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웠어. 그 말이 매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매화야, 누가 그랬냐고. 매화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더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도리는 관아에 갔습니다. 포졸들에게 최 대감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포졸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이틀 뒤에 도리여 도리 아버지를 불러들였습니다. 고기를 도둑질했다는 황당한 죄목이었지요. 증거가 있소? 최 대감이 그랬다는 증거가. 제 눈으로 보고 제 동생이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이 지금 살아있소? 도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증거가 안 돼요. 백정 자식이 대감을 고발하려면 그만한 게 있어야지. 관아 문이 그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도리에게
세상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도 양반도 하늘도.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그 일로 받은 충격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3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누구도 모르게 했습니다. 다른 고을로 가서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았고 최대감댁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쌈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보쌈꾼들에게 뇌물을 써서 일부러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장을 하고 자루 안에 들어가서 최대감의 안방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칼을 자신에게 들이댔습니까? 윤선비의 물음에 도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한편의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다 끝나고 나니까요. 그 순간까지는 버텼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복수는 칼끝에서 끝났지만 제 삶은 거기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이를 위해 산 3년이 사라지자 저는 텅 빈 자루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고 최대감은 이미 사라진 세상 사람이 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윤선비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보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어려웠지요. 나갑시다. 날이 밝기 전에 여기를 벗어나야 하오. 저를 포졸에게 넘기려고요? 아니요. 도리가 눈을 들었습니다. 윤선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지요.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누이를 죽인 놈과 무엇이 다르오. 살아서 증인이 되시오. 고을이 무엇을 했는지, 누가 눈을 감았는지 세상에 남겨야 하지 않겠소. 내가 돕겠소. 이 일로 내가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오늘 밤을 모른 척하진 않겠소. 이 집 담장 동쪽에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있소. 그리로 나오시오. 윤선비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이런 집들과 같은 담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리는 한동안 윤선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부 관아의 수사와 사라진 두 사람. 날이 밝았을 때 최대감댁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첩 하나가 아침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진 최대감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달려왔고 관아에서는 현감이 직접 현장을 살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자루도 없었습니다. 흔적이라고는 최대감의 몸에 남은 것뿐이었지요. 방 안은 누군가 빠르게 치운 것처럼 어수선했고 창호지에는 사람이 드나든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감은 보쌈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젯밤 여인을 데려왔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루에 담아 안방까지 들여놓았는데 그 여인이 어디 갔느냐? 보쌈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미 안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말을 했다가 자기들도 잡혀 들어갈 판이었으니까요.
현감은 이 고을에서 꽤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편이었지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보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이 보쌈으로 들인 사람이 도리어 최 대감을 해쳤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추측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추적하면 최 대감이 먼저 보쌈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3년 전 백정 딸일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현감 자신에게도 불편한 일이었지요. 당시 그 고발을 무시한 관아가 바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 고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현감은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인에게 강도를 당해 변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라. 예. 들었으면 됐소. 서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최 대감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강도 피해 사망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만 관아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니 입 밖에 내기가 조심스러웠지요. 한편 마을 쪽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두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 퍼지더니 들었어? 최 대감이 보쌈한 여인이 알고 보니 여인이 아니었대. 뭐라고? 그럼 사내였단 말이야?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 사내가 3년 전에 누이를 잃은 백정 아들이라더군. 세상에. 그러게 말이야. 욕심이 제 무덤을 판 거지, 뭐. 그 소문이 어찌나 빠르게 퍼졌던지 사흘이 지나자 이 고을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이야기가 닿았습니다. 윤선비와 도리는 그 시각 이미 이 고을을 훌쩍 벗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방향은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윤선비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방향을 물어본 것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지요. 충청도 쪽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했습니다. 최 대감 댁에서는 조문객이 이어졌지만 그 얼굴들 속에는 진심으로 슬픔을 표하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쟁걸음으로 왔다가 슬쩍 얼굴만 비추고는 사라졌습니다. 최 대감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왔는지가 그 조문 행렬에 그대로 드러났지요. 가장 오랜 시간을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건 최 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관아를 들락거리며 범인 검거를 촉구했고 현감에게 다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현감은 이미 사건을 닫은 뒤였습니다. 하인이 혼자 이것저것 수소문하다가 윤선비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사건이 있고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머물렀던 과객 중 선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비가 한밤중에 급하게 뛰쳐나갔다는 말을 주막 주인에게서 들은 것이지요. 주막 주인은 처음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하인이 압박을 넣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선비가 보따리 하나를 풀어보더니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갔습니다요. 보따리? 붉은 비단 보따리였는데 선비가 나간 뒤엔 그 보따리도 없어졌습니다. 하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보따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가 알 리 없었지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그 선비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하인은 허탈하게 최 대감댁 빈 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도 자루도 여장도 오직 최 대감의 빈자리만이 있었지요. 하인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3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결국 이 결말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것을. 오부 진실이 드러나다.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 고을에 한 장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관아 앞 기둥에 붙어 있었고 다음 날엔 장터 어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나붙었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함께 쓰인 그 글에는 3년 전 매화가 최 대감의 하인에게 끌려가 당한 일과 그 이후 도리 아버지가 관아에 고발을 하러 갔다가 도리어 고기 도둑 죄목으로 쫓겨난 일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해 있었고 힘없는 자의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날의 기록이며 침묵한 자들의 이름 없는 고백입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단정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거 선비가 쓴 거 아닌가? 그날 밤 주막에 있었다는 과객 선비. 윤씨 선비, 그 사람이 과거 보러 가던 사람 아니었던가? 그렇다더군. 근데 과거는 봤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글이 붙은 날부터 3년 전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왔지요. 현감은 그 문서를 보고 서리를 시켜 떼어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또 다른 곳에 같은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엔 다른 고을 장터에도 나타났고요. 현감은 결국 그것을 모두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이란 종이가 아니어도 퍼지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충청도 어느 고을의 현감 아래에서 서리일을 보는 사람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현감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며칠 전부터 외지인 둘이 이 고을 인근에 머물고 있는데 한 명은 선비 차림이고 한 명은 건장한 사내입니다. 딱히 문제는 없는데 선비가 하루에 한 번씩 서당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현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이 뭐라더냐? 선비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고 건장한 사내는 도리라 한다 합니다. 현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냥 두어라.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서리가 고개를 갸웃하다 물러났습니다. 그 현감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현감이 3년 전 백정딸 사건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중에야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윤 선비와 도리는 한동안 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인 말입니다. 최 대감이 죽은 뒤 하인은 새 주인을 찾아 그 집에 계속 머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감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는 멀리 있는 조카였고 그 조카는 이 고을에 내려와서 하인이 그간 저질러온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묵혀둔 소작인들의 불만, 돈을 잘못 처리한 장부, 그리고 3년 전 하인이 직접 매화를 장터에서 다려간 일.
당신이 데리고 간 것이 맞소? 하인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 중 여럿이 이미 입을 열어버린 뒤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최 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던 사람들이 그가 없어지자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결국 그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으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살아있을 때 감히 입도 떼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를 머물 수 없게 만들었지요. 그 이후의 이야기.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고을 어귀에 낡은 초가집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엔 나무를 패놓은 자리가 있었고 아궁이 쪽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저녁밥을 짓는 모양이었습니다. 마루에는 아이 셋이 쪼그려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 고을 소작인의 자식들이었지요. 글을 배울 처지가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선비 아저씨가 밥 한 끼면 된다며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덕에 매일 이 집 마루에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 글씨를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가장 어린 아이의 붓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돼. 천천히. 아이가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에 선비는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도리가 물지개를 지고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여장 같은 것 없이 투박한 삼배 적삼을 걸친 채였지요. 이 고을 누군가의 밭일을 도와주는 게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힘이 좋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서 요즘엔 밭일 부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비, 오늘 저녁엔 뭘 먹을 건가? 오는 길에 보니 옆집 어멈이 묵나물을 나눠줬던데 그걸로 하면 되겠지. 또 나물이야? 도리가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해 전에 그와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던 그 눈빛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매화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시선이 아득해지고 입을 다무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슬픔 옆에 아주 조금씩 다른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저녁 연기 냄새,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고을에서 2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도리가 백정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냥 어느 날 나타나 조용히 머물고 있는 2 나그네로만 알았지요. 사람들은 선비를 글 가르쳐주는 양반날이라 불렀고 도리는 힘센 일꾼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초가지붕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붓을 내려놓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2 사람만 남았지요. 도리가 물을 한 바가지 퍼다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 응. 오늘 마을 어귀에서 저쪽 고을 이야기를 듣던 나그네가 최 대감 이야기를 하더군. 아직도 소문이 돌고 있나 봐. 윤선비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붓을 정리했습니다. 도리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들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지요. 그 초가집에 밤이 내려앉을 무렵
아궁이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저녁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고 밤이 이전의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루에서 떨어진 것은 붉은 보따리 하나였지만 어쩌면 그 고을 사람들의 침묵도 함께 떨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법은 늦었고 정의는 비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누군가는 침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이 고을에서는 아무도 보쌈을 가볍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